돌려차기를 하니까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분명히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 결정적인 실수고요.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비겁한 범죄다. 사회가 준비된 괴물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 새롭게 사건을 추적해보는 마인드헌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인드헌터 오윤성 교수입니다. 이 사건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심각한 사건이라 생각을 못했던 사안이었는데, 영상 공개된 다음에는 뭐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유명한 사건이 됐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그 당시가 2022년 5월 22일 네.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이제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걸어가면서 그 가해 남성과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네네. 마주치게 되는 순간에 그 여성 뒤를 이제 쭉 추적을 하는 거죠. 미행을 한 거네요. 네, 미행을 한 거죠. 예. 협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과정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대짜꼬짜로 돌려차기를 하니까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네네. 자, 그것만 이제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쌓인 남성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뭐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하는 정도, 즉 소위 얘기해서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폭력 사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심까지 계속 진행됐던 사건은 성범죄적 징후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12년형 선고를 받게 되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그 여성을 둘러매고 이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한 8분 정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걸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수사기관의 어떤 자발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네네. 그 피해자가 그 기억을 되살려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어필을 했었고, 2차 수사기관인 이제 검찰에서 1심이 끝나고 난 뒤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범인의 DNA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청바지의 안쪽에서 네네. 그게 검출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고, 그렇게 변경된 다음에서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형이 가중되는 예.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가 이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그 책무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최초에는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네. 이 여성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술을 많이 먹은 여성이 자기 뭐 몸을 가누지 못해서 결국 여기 쓰러졌고 그 어떤 후유증으로 방뇨까지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뇨되어 있는 소변과 거기 있는 DNA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고요. 다행스럽게 이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를 좀 공론화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수사를 담당했었던 그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건 뭔가 좀 더 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죄명 자체가 강간살인 미수가 되어버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심에서 12년이 2심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네네. 실제 이와 같은 형태에서 성범죄라고 판단을 수사기관에서도 했어야 될 것 같은 자료들이 몇 가지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자료들이 왜 무시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이 처음에 났을 때, 발생됐을 때 많은 그 언론에서 묻지마 범죄다. 네네. 이 가해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네네. 라고 하는 거기에만 매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 연쇄살인 사건에 있어서의 가해자, 피해자가 면식관계에 있느냐, 비면식관계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네네. 이것을 그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이 사건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철저한 성범죄. 네네. 근본적으로 이제 성범죄 사건을 보게 되면 공격하는 대상의 취약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형태로 이 범행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좀 비겁한 범죄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미 이 그 1심 끝나고 난 뒤에 성범죄의 그 어떤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기는 성범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전과 18범이기 때문에 그 여성을 어떤 상태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1심에서 한 12년 정도 나왔을 때는 아마 본인 생각에는 성공했다. 비교적 선방했다. 이 상태로 올라가면 항소 가서 한 번 더 감형받을 그렇죠. 수 있다. 한 번 더 감형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뭐 한 10년 아래로 좀 떨어지면 어차피 좀 여기서 몸 좀 키우고 하다가 또 나가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좌절됐죠. 근데 그 좌절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물론 그 과정상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동기를 철저하게 부여를 했었던 단초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노력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가해자는 20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다. 나와서 보복을 하겠다고 구치소에서 떠들어대는 가해자 때문에 난 20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교정 이후의 단계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용감하게 본인이 이제 일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도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또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과가 18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19범이 된 거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교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교화와 사회 복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한시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효과 이외에 과연 진정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생각, 사고 또는 행동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경우에만 가능한, 그 중에서도 몇 명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네. 이제 그래서 교정 관련돼서도 사실은 교화, 이걸 얘기하려면 교화가 가능한 사람과 교화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희망사항을 서로 나열하는 형태로는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이 여성이 굉장히 연약한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본인을 노출시키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 국가기관의 책무가 과연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그 완벽한 어떤 해결책이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좀 한 발짝 발전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균열점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번에도 그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오윤성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도소는 그러면은 금방 우리의 기억에서 즉각적으로 소환이 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죠. 만약에 이제 좀 빨리 그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사법부가 상당히 양형 선고를 취약하게 하고 있었다.